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내세운 목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는 야당과 협조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법안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정상화 등 주요 현안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임기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다음 주에 만날 예정인데 주례 회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본부장이 428억 약정 의혹을 재확인하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다음 재판에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를 만든 뒤 건설 현장에서 각종 위협을 일삼고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동전 수백 개를 뿌려놓고 하나하나 줍는 방식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기상천외한 여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함께 탄 아내만 숨졌는데 직전에 목포로 싼 무언가를 옮기는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군사경찰은 범죄 의심 정황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민가 바로 앞까지 번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하루 만에 잡혔습니다.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에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고온 현상이 예보돼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오는 16일과 17일로 확정됐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동행해서 한일 기업 간 교류를 추진하고 전경련과 게이달렌 미래청년기금 조성 발표도 있을 전망입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확정에 이어 방일 시간표가 정해졌습니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일본의 초청으로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우리는 서면으로, 일본은 회견에서 동시 발표했습니다. 実務訪問賓客として訪日する予定です。滞在中、岸田文雄内閣総理大臣はユン大統領と会談し、夕食会を実施する予定であります。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당일인데 일본 측은 실무 방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방문은 국빈, 공식, 실무, 사적 방문으로 나뉘는데 촉박한 일정 속에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한일 정상이 마주하는 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짧은 약식 회담과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연쇄 회담 속 양자 회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 회담 일정과 의제는 조율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공동선언 채택 여부도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초 중동 스위스 순방 때 동행했던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 총수들 이번에도 함께 갑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일본 기업과의 교류 행사가 진행됩니다. 양국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달렌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정상 교류가 재개된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또 수출규제 철회 등 안보 경제 현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今回の訪日を通じて、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に基づき、日韓関係がさらに発展する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상대국을 서로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에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今後の首脳会談等の内容も含め、現状において何ら決まったものはございません。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주요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강행했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안보 위기에 대한 한일 간 인식이 일치하는 만큼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놓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주요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외교부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민간단체에서 이런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국내외 민간 분야에서 재단 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암참이 처음으로 한미일 협력을 위한 미국 조야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일 관계 미래는 새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과 과거에만 연연하는 좁쌀 같은 근시안으로 일관했다며 무책임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답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굴욕적이고 무능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친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친일 무능 외교를 찬양 고무하느라 연일 죽창가를 운운한다며 이는 독립운동에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독립지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연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제3자 배상, 굴욕 외교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 여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배후에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形成引发民众的愤怒，抗议不断。那么，为什么韩国政府不顾民意反对，要坚决推行所谓第三方代赔方案呢？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반발 위주로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돈 받지 않겠다는 피해 할머니들의 외침과 굴욕 외교라는 야당의 비난 등을 중국어 자막으로 옮겨 전했습니다. 무리한 합의 배경에 미국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했을 거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二者背后呢，同样也都看得到美日韩三角同盟加强的影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는 몽유병, 아첨이란 표현을 써가며 깎아내렸습니다. 타이완 정세에 관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엔 말참견 말라고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전략공조 강화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겁니다. 우리 정부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 움직임에 날선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希望有关国家不要挑动对立，不要搞封闭排他的这种小圈子。 시진핑 집권 3기 대외 전략을 천명하는 자리에선 아예 한반도 관련 언급이 빠졌습니다. 각본대로 진행되는 중국식 기자회견의 특성상 한국 기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배제한 걸로 풀이됩니다. 과거 침략 전쟁의 피해자이면서도
저자세로 일본에 손을 내민 우리 정부에 대한 냉소가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업체인 ASML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 회사의 9세대 장비도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에 슈라이네마흐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네마흐 장관은 무역 상대인 중국이나 자국 업체인 ASML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으나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노광 장비 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이유로 국내 안보적 필요성을 들며 이 기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통제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ML은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업체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9년 ASML이 중국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해왔습니다. 슈라이네마흐 장관의 언급은 결국 ASML의 심자외선 노광 장비 중국 수출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SML은 슈라이네마흐 장관 서한에 대해 심자외선 장비 수출을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모두 중국 내에 상당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일본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은 이르면 이번 주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최신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 확대 방침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가 행정수단으로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저녁 6시 20분쯤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본격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또 비서실장도 내정했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수장을 맡은 김기현 대표가 첫 회의에서 던진 화두는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었습니다. 때마침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에 김기현 체제가 출범한 것을 두고도 한껏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전당대회 경쟁 주자들과 통화했고 곧 만날 예정이라며 내용 수습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수사 의뢰와 고발 등 치열했던 선거전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의 골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또 안철수 대표님, 천하람 후보님하고 다 서로 간에 앞으로 당을 위해서 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 맞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건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를 복원해야 되겠죠. 김기현 대표께서 정쟁 아닌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의 방향으로 좀 나아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핵심 당직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비서실장에 초선 구자근 의원을 내정했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대변인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선과 함께 주요 입법 추진 과제 등도 점검해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나서 만찬을 가집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원팀을 내세우며 서로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취임 첫날을 맞은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력하자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이 좀 한 축이 되어서 받쳐줄 수만 있다면 국민이 행복한 진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현안이나 당의 현안은 그런 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접견이 끝난 뒤 이 수석은 당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 대통령의 국정 업무나 당이 해야 할 일을 서로 잘 의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새 지도부가 오는 13일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무총장과 대변인단 등 주요 당직자 인선이 마무리되면 동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이 다들 잘 맞지가 않아서 저녁에 만찬을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 할 겁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앞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수시로 소통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주례 회동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당 총재를 겸했던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매주 한 차례 여당 대표에게 당무 보고를 받고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일정이나 당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 찾아뵙고 앞으로 당의 운영과 관련돼서 정례 회동 문제를 포함한 모든 여러 가지 전체적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친윤 지도부의 탄생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얻게 된 대통령실과 여당. 하지만 공천 개입 등 전당대회 내내 언급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김기현 대표를 지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김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도 언론 보도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관 3명이 단체 대화방에 초대돼 들어간 것 같고 이 가운데 한 사람의 통화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 의사표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본부장이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을 또 언급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돈이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자금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김 부원장 측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증인실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증언하겠습니다. 증언대에선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초 김 전 부원장이 급하게 10억 원, 천천히 줘도 되는 10억 원, 모두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경선을 앞둔 시기였는데 호남 사람은 돈 없으면 안 움직인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최초 1억 원을 전달했는데 당시 김 전 부원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외투 안에 넣어 팔로 끼고 가지고 갔다며 몸짓까지 써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이 골판지 상자에 들어 크기도 좀 됐을 것이고 쇼핑백에 들어있는데 외투 안에 안 보이게 들고 간 점이 이상하다며 유 전 본부장의 기억이 맞는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재확인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이 대표에게도 보고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서로 다 공유한 내용이며 자신들의 목표는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 돈도 이를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보도된 2021년 9월부터는 김 전 부원장이 검찰 수사를 피하라며 자신에게 백두대간이라도 타거나 배탈이라도 나 병원에 가라고 해 음식물 쓰레기를 먹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지난 10년을 이 대표를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해왔다며 그런 자신이 태도를 바꿔 검찰에 자백한 건 이 대표 측에서 보낸 변호사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윗선이 보내왔다던 김모 변호사는 이 대표 기사만 뜨면 접견을 왔는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탐색하러 온 듯한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이 최근 넷플릭스 프로그램에서 탈출 뒤 이를 언론에 밝혔던 JMS 광신도의 모습과 같다고 빗대기도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이번 증언을 두고 앞선 수사 당시 진술과도 안 맞고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다음 재판에 있을 반대 신문에서 충분히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50억 클럽 수사를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력 있는 수사를 위해 대검과 지검 형사부에서 파견을 받아 반부패 수사 일부에 검사 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이익 자금을 추적하며 50억 클럽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면서 언급된 이들에 대한 출석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된 것을 두고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처리 시기나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정의당과의 협상 과정이 남아있는데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이라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내면서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의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시종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 여사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검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으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이 예고한 김 여사 특검안은 주가 조작 의혹에 집중하고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주도록 돼 있어 민주당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처리 절차를 놓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지켜보자, 아니다,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직행하자며 이견을 보여 협상 과정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정의당 특검법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철저히 파헤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쏠린 이목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의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하는 정략적인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입법을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후 특검 연대로 합의를 이루고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한다면 여권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납포 전부터 송환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납부됩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공소장엔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납부 전부터 북송 방침을 세운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납포 하루 전 흉악범이 남하를 시도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이후 귀순 뒤 범죄 자백을 할 경우 헌법과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에 따라 대북 송환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납포 다음 날 직원의 상황 보고를 받던 서 전 원장은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느냐며 북송 의지를 재차 나타냅니다. 다음 날 새벽엔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왔겠느냐며 진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 북송 의견으로 청와대용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미 실무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의견을 낸 상태였는데 그냥 하라며 강행합니다. 같은 날 10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은 잠정 결정됐고 사흘 뒤 어민 2명은 영문도 모른 채 판문점으로 압송됐습니다. 검찰은 북송 배경에 북한과의 화해 협력 성과에 대한 당시 정부의 절실함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당시 북측이 조의문을 보냈는데 친서에 북송 얘기를 담아 북한을 향한 존중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었을지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해야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재판에서 북한 주민의 이중적 지위와 휴전협정 체제 같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다퉈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기동민 의원. 검찰은 기 의원이 김 전 회장의 청탁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이 청탁을 하자 당연히 돕겠다고 말하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서 나온 진술이라는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민주당 의원.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기 의원 공소장을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김 전 회장 측이 기 의원에게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기 의원은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화답합니다. 이후에도 선거가 끝나면 양재동 일을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기 의원이 답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공소장에는 기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 동생 덕분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며 친분을 유지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5년에도 기 의원과 현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 등 당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게 필리핀 리조트를 공짜로 제공하는 등 친분을 유지해왔고 이후 이들이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자 정치 자금까지 지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공소장이 허위와 거짓을 짜깁기한 허술한 창작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당선이 불확실해 로비할 이유가 없었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라 거짓으로 진술했음을 고백한 김 전 회장이 다시 진술을 바꾼 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뒤 입장을 2번 번복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뒤바뀐 진술이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만큼 이후 법정에서도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벌인 건설 현장 폭력 행위 이른바 건폭 특별단속으로 2,80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노조 행세를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돈을 뜯은 경우도 10여 건 포함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르르 모여 건설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레미콘을 몸으로 막아 세우기도 합니다. 조직폭력배를 떠올리는 이런 행동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실제 조폭이었습니다. 충북 청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 노조를 설립하고 건설 현장 8곳에서 각종 위협을 일삼으며 8,100만 원을 뜯어낸 겁니다. 애초 건설사에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름만 노조인 단체를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조폭이 직접 관여한 10여 건을 비롯한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모두 2,800여 명을 적발했는데 노조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을 대며 금품을 뜯은 경우가 7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현장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소속 단체원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수사 인원 중 77%가 양대 노총 소속이고 23%는 군소 건설노조 또는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폭이 가담하지 않더라도 동전 수백 개를 뿌려놓고 하나하나 줍는 식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기상천외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레미콘 차량 못 들어오게 고의적으로 방해를 한 거지. 공사 지금 한 3, 4개월 늦어졌고요. 뭐 근데 좀 피해도 발생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였지만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이나 외국인 불법 고용 같은 건설사 쪽 잘못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기획 수사를 진행할 계획도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노동계는 불법 행위의 책임을 노조, 특히 양대 노총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불법 행위라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 현장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단속하고 수사해서 올바른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힘써야 되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건설 현장의 갈취 구조가 고착화한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혀 노조의 반발 수위 역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동해시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함께 탄 아내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부터 범죄 의심 정황이 포착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자마자 벽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새벽 5시쯤 동해시 한 도로에서 육군 모부대 47살 A 원사가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조수석에 탄 아내 41살 B 씨는 숨졌고 A 원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원사는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고 숨진 아내도 발목 등이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자분 먼저 구조를 했고 이제 심정지 상태여서 CPR을 하고 이제 남자분 구조를 하고 병원 이송을 하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 원사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고 전 승용차가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도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또 A 원사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A 원사가 모포로 싼 무엇인가를 옮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모포 들고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게 뭐 모포가 뭔지를 모르죠. 양이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군에 그냥 넘겼죠. 뭐. 경찰로부터 CCTV 등 자료를 넘겨받은 군사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며 경찰은 부검 결과도 군사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차를 훔쳐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 또다시 차를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군산과 인천, 부산 등지에서 고가 승용차 3대를 훔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앞서 군산에서 고가 수입차를 훔쳐 인천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고 지난 6일 새벽 경찰에 잡혀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합천에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행히 20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민가에서 불과 40m까지 불길이 접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을 핥히고 간 화마에 마을 뒷산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택에서 불과 4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불은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산 중턱에서 시작됐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이 163만 제곱미터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급경사인 곳도 많아 산림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계화 진화 시스템 통해서 물도 공급하고 또 방화선도 구축했지만은 낙엽층이 두껍게 쌓이고 또 최근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주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6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빠르게 번지는 불에 놀라 대피했습니다. 마을 해관 등 여러 곳에 대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대피 중에 있습니다. 산불 발생 3시간 반 만에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한 산림당국. 밤사이 방화선을 구축하고 새벽부터는 진화 헬기 33대를 동원해 오전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산 19-4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20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부로 주불이 진화되었습니다. 산불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관계 당국은 남은 불을 모두 끄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주불 진화 선언이 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진화 헬기가 현장을 오가는 중입니다. 산림청은 잔불까지 완전히 잡은 뒤에 산불 대응 단계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헬기 10대와 진화 인력 800여 명이 여전히 현장에 남아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합천의 산불은 신고가 들어온 지 20분 만에 산불 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팔랐습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이 야간 산불로 이어지면서 우려가 컸지만 임도를 통해 첨단 장비가 가동돼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산불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합천 산불이 접수된 시각은 오후 2시 10분입니다. 그런데 20분 만에 산불 1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산불 2단계가 내려졌습니다. 3시간 뒤에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을 것으로 우려되는 산불 3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첫 대형 산불인데 야간 산불로 넘어가며 우려가 커졌습니다. 야간이 되면 공중 진압은 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또 여러 가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또 진압의 한계 때문에 더 확산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그런데 예상 밖으로 밤사이 진화가 속도를 내면서 아침 8시에 진화율 95%를 달성했습니다. 초속 12m의 돌풍이 초속 5m 이하로 잦아든 것이 가장 컸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정확한 산불 진행 사항을 파악한 것도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한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임도, 즉 산속 도로를 통해 고성능 진화 차량이 진입하면서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진의 임도가 있어서 진화 자원의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했으며 특히 금년도에 신규 도입한 고성능 진화 차량의 원활한 진화 용수 공급 및 직접 진화 등 높은 활용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간의 대형 산불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주불 진화에 성공한 합천 산불. 임도와 과학적인 진화 설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에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고온 현상이 예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조 현상이 더 심해져서 산림에서는 불씨만 있어도 발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정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온 현상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며 15년 만에 3월 최고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이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주말까지 남부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대륙 쪽에서 달궈진 고온의 건조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는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 특히 남부지방은 27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며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 습도는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겠고 산림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발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뱃불이나 쓰레기를 태운 불씨가 인근산에 옮겨 붙을 경우 수십 초 만에 불길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틀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비상에 걸렸습니다. 기상청은 휴일쯤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려 산불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불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폭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피해자와 화해가 없어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심의비를 통해 삭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기록이 삭제된 건 반포고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본인의 의견서가 제출됐고 반포고의 학폭자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정모 씨가 학폭을 저지른 건 민사고지만 민사고에서의 학폭의 심의 결과를 참조하지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생이 반성을 했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반성한다라고 심의기구에서 판단합니까? 일단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 삭제에 피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폭 처리의 결말이 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록 삭제 요건에 화해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 보존 기간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학폭 이력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 연한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즉시 분리 조치와 같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해주는 게 학교가 해야 될 가장 절실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가해 학생이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소송 기간에는 출석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건다면 그 소송을 거는 기간 동안에 저는 가해자에 대해서 출석 정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좀 가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맞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학교 관계자들도 출석했는데 막상 핵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정 씨가 학교폭력 때문에 강제 전학됐던 기록이 삭제된 경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여야 의원들은 교장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반성과 화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예, 회의록에. 있었다고 봤는데 그 자료는 국회에 못 줍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아니 동의가 우리가 지금 있으면 어떻게 교장 선생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당시 빨갱이, 적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한 학교 측의 반응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빨갱이, 적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 어른들은 그게 폭력입니까? 폭력이죠.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는데요. 정 씨의 대학 입학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정 씨의 입학 전형과 재학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해 빈축을 샀습니다. 지금 그 정순신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휴학 중입니까? 혹은 자퇴했습니까? 입학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정 씨가 입학할 때 학교폭력으로 최대한 감점이 됐다면서도 정확히 몇 점이 깎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이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조치가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당시 정순신 변호사 측의 법적 조치가 잇따랐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온갖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실패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검사다, 돈과 권력 많다, 이런 얘기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불안했어요, 이 피해 학생은.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예요. 거의 무슨 한 케이스를 일반화해서 악마화해서 정치적 공방만 벌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 사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청문회나 국정조사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 향후 여야 공방이 더 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찰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 정 변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서에 출석하며 정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충실히 조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서 조만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병원과 약국 등에서는 써야 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마스크를 고쳐 쓰는 시민들. 부쩍 날씨가 따뜻해져 답답하기도 하지만 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저는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가장 혼잡한 시간이잖아요. 그때만큼은 좀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 중 마스크 착용도 자율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수요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행 뒤 한 달 정도의 방역 상황 등을 검토해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시설 같은 고위험군을 위한 시설과 대중교통을 구분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전면 해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혀 대중교통부터 먼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방역 규제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아프면 쉴 권리가 정착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이러스를 계속 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직장에서 안전하게 동료들과 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는 속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이달 안에 남은 방역조치 전환 방향과 시점을 발표하고 4월 말에서 5월 초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동시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H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에 감염돼 3명이 인근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리원은 특실 기준 2주 가격이 2,500만 원에 이르는데 업체 측은 보건소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하고 현재는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하루 말씀 많이 이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당대표요. 네, 죄송합니다. 당대표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를 했고요. 지도부 회의를 했고 대통령실과의 면담까지 아주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 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네. 조금 다른 질문 해볼게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더 김기현 신임 대표는 더 무겁게 느낄까요? 윤석열 예.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당정 일체 정신,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이게 이제 등식화돼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준석 계라고 할 수 있는 천하용인 후보들도 선전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예.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53%에 가까운 득표로 끝냈던 것은 당원들 안에서는 예. 일단 집권 초기,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만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마무리할 수 있다. 지금은 사실은 대통령만 바뀌었지 네. 의회 권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되는데 예. 내년 총선을 대통령 얼굴로 치르지 당대표 얼굴로 치르는 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뽑혔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를 뽑혔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당원들이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을 앞세워서 대통령과 함께 네. 내년 총선에 매진하자. 그리고 대통령 그 내년 총선까지 국정의 성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자. 이런 입장에서 많은 당원들이 이제 의견을 모았던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무슨 윤핵관이니 뭐 윤심이니 대통령실의 개입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 금방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대통령과 일체감, 총선 승리,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예. 것이 당원들의 표심으로 확인이 된 거라고 봅니다. 아, 제가 우문을 던졌는데 현답으로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주례 회동도 검토하겠다. 그만큼 이제 긴밀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도부 만찬이 이제 다음 주에 첫걸음이 될 것 같고 지도부 외에도 이제 당직 인선 같은 것도 이제 이루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비서실장 임명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당선 인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비서실장에는 TK 출신 구자근 의원이에요. 네. 뭐 오늘 언론에서 많이 평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TK 출신이고 구자근 의원이라고 하면은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 이 친윤계 중에서도 뭐 핵심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이제 뭐 충성심 있는 그런 의원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인선들이 나왔지는 않았지만 하마평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예상했듯이 친윤계들이 계속 약진을 하는 건데 네네. 저는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친윤이 아닌 의원이 있나요 지금? 지금 분위기에서? 예,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뭐 비윤이라고 하면은 한 4~5명밖에 없어요. 네. 이 정당에. 왜냐하면은 뭐 김웅, 허은하 뭐 이렇게 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네. 분하고 이태규 의원 네. 그리고 뭐 이제 권은희 의원 여기는 예. 거의 뭐 내놓은 자식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이런 분들 빼놓고는 다 친윤이에요, 사실. 예. 근데 찐윤이냐, 약간 멀 윤이냐,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돼도 사실은 뭐 친윤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저게 이제 언급돼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가까웠고 충성심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외곽에서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당정 해체가 되면은 굉장히 좋죠. 이게 근데 잘 풀렸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만에 하나 이제 안전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거가 배가 침몰할 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누군가 레드팀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근데 저 멤버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데 아마 뭐 그냥 갈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대표는 그래서 연포탕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연대 포용 네. 탕인가요? 연포탕 당직 인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문가들 이야기할 때 노동기 교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명식 최고위원을 천하람 변호사에게 줘라. 그런 얘기 있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시면 만약에 그냥 얘기한 대로 친윤으로 간다면 민주당의 공격하기도 너무 쉽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당원들의 어떤 공감도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이 김기현 대표가 선출됐다 한다면 이제 당직 인선을 가지고 얼마나 화합과 연대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우선 같이 싸웠던 천하람, 황교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경쟁했던 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는 또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분들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진 않고. 지나치다. 예,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인선에서 지금 뭐 비서실장은 당장 가장 먼저 뭐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TK에 이제 구자근 의원 했습니다만 사무총장이나 부총장이나 그다음에 대변인이나 정책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선할 것인가가 제가 볼 때 연포탕의 시작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연대 포용 탕평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들 처음 밀었던 김장연대 소속의 찐 친윤들만 일색으로 하겠다라는 네.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하게 또 비판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는 꼭 필요한 당직.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정식 사무총장 사실은 5선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믿는 측근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꼭 필요한 자리에는 뭐 불가피하게 가장 믿을 만한 친윤을 할 수 있지만 네. 나머지 당직에서는 좀 연포탕에 적합한 또 연포탕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한 네. 좀 중립적이고 그리고 비주류 측에서도 좀 납득할 만한 예. 그런 식의 중립적 인사들을 좀 선택하는 것이 예. 아마 연포탕 인선의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있을 이제 인선 과정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연합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장이 빠져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벌써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직이라든지 뭐 거리를 두겠다고 얘기했지만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어떤 행보가 있을 거예요? 임명직 당직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워딩이 네. 뭐였냐면은 네. 저 당직 안 맡겠습니다. 임명직 당직 안 맡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당직이라고 했다가 본인이 수정까지 했습니다. 임명직 당직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 선출직 당직은 맡겠다라고 열려 있는 거거든요. 예. 원내대표 저는 나올 원내대표 거라고 떠올라요. 봅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원내대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선출직이잖아요. 그런 건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보겠다라고 그리고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예. 중요한 거는 뭐 장제원 의원이 뭘 맡든 안 맡든 예. 계속 뭐 일종의 비선 실세 이런 역할 그리고 윤심 복심 이런 걸로 계속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김기현 의원이 초반에 한 3% 5% 이정 5% 이 정도 밖에 안 나왔을 때 예. 처음으로 김장연대로 이 주목도를 확 끌어올리면서 두 자릿수로 끌어올린 게 장제원 의원은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을 치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당의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공식 지책을 맞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이 김기현 대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장제원 의원을 불편해했던 것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되고 좀 긴장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에 라디오도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고위원 인터뷰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재원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모두 다 상당히 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천하용인 성적표를 두고도 여러 해석을 내놓았고요. 뭐 이분들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번 전당대 결과 그리고 당원들의 표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는 이준석 대표와 같은 그 행태 이거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일단 좀 선을 긋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가름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이른바 이준석 당대표와의 내분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홍역을 겪었습니까? 물론 거기에 잘잘못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쪽이 더 과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새로 선출된 대통령 사이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당이 1년 내내 힘들게 지내왔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튕겨져 나가면서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속타로 지금 새로운 전당대를 뽑아서 당대표를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는 이준석 대표가 밀었던 분들이 다 낙선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상보다 그렇게 그리 좋지 않은 성적을 냈고 물론 이제 그 자체도 굉장히 유의미한 성적이긴 합니다만 네. 그 폭발력 있는 성적표를 내지 못한 걸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준석 대표 스타일의 어떤 그 언행이 이제 우리 당원들에게는 이제는 조금 당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당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당원과의 어떤 일종의 분리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미 심리적으로나 그다음에 조직적으로나 또 우리 당원들의 표심에서나 이미 정리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최고위들의 강한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각이 다를 수 있었어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때문에 졌다. 뭐 여기 평가가 천하용인의 실패는 이준석과의 결탁 때문, 뭐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승을 했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거의 0.73밖에 차이가 안 난 거는 이준석의 안티페미 정서 때문에 여성들이 저쪽으로 결집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준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하람 후보의 그동안의 인지도로 봤을 때 개인으로만 뛰었으면 15%가 나왔을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더 이상 나가는데 비호감의 어떤 장벽에 막혀서 더 나가지 못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힘은 얻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세력 분포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각 4명이 각 진영을 대표해서 나왔거든요. 강경 보수, 그리고 당권 보수, 중도 보수, 개혁 보수.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강경 보수, 선거 음모론 얘기에 좀 기반한 게 한 그러니까 음모론에 기반한 분들이 한 8% 정도 되는 걸로 12분의 1. 그리고 이준석계로 불리는 개혁 보수가 15%, 그러니까 한 7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도 보수가 한 4분의 1, 23% 4분의 1 되고 과반이 딱 이제 당권 보수, 주류 보수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15%를 덜어내고 그러면 총선에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판단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95% 확률로 이준석한테는 공천 안 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 질문 드리고 싶긴 했는데 좀, 아직은 좀 남아서 좀 넘어가는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저기 좀 보태면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21년 그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30대 영선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졌던 이 젊은 정치인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바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지난해 이제 대통령 선거 승리하고도 결국은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고요. 그 뒤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행보 그리고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다시 이준석 대표가 다시 전면에 다시 등장하면서 천하용인으로 어떤 자기가 미는 후보들 라인업을 짜서 뒤에서 밀었습니다만 15% 정도에 그쳤고 최고위원은 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준석 대표로 시작됐던 우리 보수 정당의 어떤 변화의 바람이 저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에 의해서 저는 꺾여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상징했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바람, 개혁 보수의 바람은 다 있습니다. 우리 당에도. 그러나 이준석 대표 행태, 언행 이것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당에서 좀 봐주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그 바람을 담을 그릇이 좀 옳지 그렇습니다. 않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어제 전당대회 때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입장할 때 그 레미제라블 음악에 나왔었고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 그 와중에 자신이 밀었던 후보들이 다 떨어졌는데 또 페이스북에서 이거 그 윤리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이 음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아냥이 그리고 즉각 그런 식의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과연 당대표 전직 당대표에서 할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물러설 줄 아는 정치의 내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가벼운 어떤 반응적 어떤 그 메시지라든지 그때 논쟁적인 어떤 설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강하지만 젊은 지도자로서의 내공 있는 정치적 경험이나 경륜은 제가 볼 때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당원들에게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내세우는 한 우리 당내 보수 정당에서 어떤 변화와 젊은 층의 어떤 변화 혁신의 기대는 담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낼 그릇이 계속 이준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릇으로 옮겨갈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정리해 주신 그 퍼센트 있잖아요. 그게 뭐 꼭 보수 진영이 아니더라도 진보 진영도 그런 식으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뭐 이따 총선에서는 집중해야 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안철수 의원의 어떤 표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의 거취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안 의원을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의 그 물꼬를 튼 사람으로서 항상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내년에 이거 총선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운하게 끝났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만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국힘당 내에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네, 심평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좀 달래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유일한 인물이라고 치켜 세워주기도 하고. 유승민 혹시? 아니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뭐 이준석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그런데 유일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준 거는 뭐 끌어안아서 혹시나 행여나 탈당해서 뭔가 이 당에 타격을 주는 것에 대한 뭐 그런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우려, 이런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중권 교수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로 병 주고 약 주고 이러고 뭐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서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4분의 1 정도. 예. 제가 보기엔 한 7분의 1은 버리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15%는 4분의 1은 좀 버리기가 좀 껄끄럽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배를 해줄 거냐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싸우면서 갈 것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고 저것도 쉽지 않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많은 위기 상황에 지금 놓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메시지,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메시지는 그 선거 직전에 이제 계속 제기했던 문제들, 대통령실의 선거개혁 문제, 그리고 공수처 고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덮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혹시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고요. 안철수 의원도 이미 이제 우리 당에 왔고 들어온 지 1년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착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와 달리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반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진영에 있어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타도해야 될 대상처럼 부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고 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던 것이지, 이준석 대표의 경우처럼 거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이제 선거 막바지 있었던 대통령실의 개인 문제 가지고 고발까지 했습니다만, 저는 그 고발을 취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 벌어진 그 논란이었고, 이미 당대표 선출이 결과가 됐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김기현 대표의 선출을 축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깔끔하게 좀 고발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남아서 우리 김준열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는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승리가 박빙의 승부로 갈리는 게 수십 군데인데, 그 수십 군데에 그러면 김기현 대표도 열심히 뛰겠지만 대통령 플러스 안철수 후보가 와서 같이 이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써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유용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도 이번에는 착근을 했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 사실은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건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당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착근했다는 데 좀 나름대로 만족감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중심의 중도 표심을 견인하는 데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서 저는 좀 다음 대선에 분명히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준비하는 좀 장기적인 긴 행보로 저는 조금씩 하면 당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봄이 이제 되니까요. 1년 정도 뒤면 이제 총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전당대회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제 총선을 준비하고 공천 과정이 이제 상당히 예민하게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공천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라디오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는데,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공천권이 조금 이제 뭐 칼발발 불 것이다, 이런 좀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 무서운 분 아니에요? 공천 칼질, 이건 내 당인데. 그러니까 해버리면은
이준석에는 보따리 쌀 거고 많은 검찰 간부들이 공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들 혹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밀려나게 될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안철수 어렵다고 의원을. 봐요.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예. 또 여기서 보따리를 쌀 수도 없는 거고 그대로 있자니 굴욕이고 저대로 있자니 공천도 안 줄 거고. 제일 난감해진 거예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 됐고 이준석은 보따리 쌀 힘이 생겼고 안철수는 안랩으로 갈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네, 정치 뭐 몇 단 이렇게 불리는 분이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진짜 검찰 출신들이 막 공천군으로 막 밀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좀 선을 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저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 뭐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건데 뭐 멘토로 불렸지만 이분이 진짜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검증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하마평 오르는 게 이미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박민식 보훈부장, 보훈부가 됐죠. 예, 보훈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막 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검사 출신 지금 40명 명단이 찌라시로 돌고 있거든. 한 40~50명이. 그 정도로 꽂으려면은 M간한 데는 다 넣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특히 이제 안 좋은 데보다 좋은 데라고 하면 분당 갑은 좋은 지역이거든요. 저기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리고 만에 하나 살아남더라도 그 안철수계는 다 이렇게 깎여 나가고 칼질 당하고 안철수 혼자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만 공천 주고 그거를 버티고 본인이 참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타협을 하실 분이 아니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갈 곳이 없다라는 거 유일한 변수는 선거구제 개편.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좀 우려 좀 나오나요? 목소리? 저는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믿고 싶지 않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원장 하고 나온 다음부터는 정치 초단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곳곳에서 예측한 거가 틀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을 크게 귀담아 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안철수 대표가 갈 데가 없다. 안내밖에 갈 데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운 분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당의 공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년 전에 2020년 우리 당의 미래통합당으로 통합됐을 때 공천은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거의 망해가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그다음에 전진 3.0에서 사실 중도와 보수가 다 대탕평으로 통합이 되면서 사실 비상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이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상적인 정당이 계속 존재하면서 그 정당의 연속선에서 공천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기껏해야 상징적으로 당무감사나 아니면 공천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하위 20% 정도를 쳐내는 정도의 컷오프 10명 안쪽이었지. 그렇죠. 전략공천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10명 안쪽의 정도를 잘라내면 거기에 전략공천을 심는 것이었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경선이 붙으면 다 50대 50으로 경선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말하는 걸 귀담아 들 필요 없는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분당갑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좋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수도권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험지를 불사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험지를 오히려 스스로 갈 수 있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대선까지 분당갑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선을 바라보는 그 대권 주자이고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분당갑을 고집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당갑을 주느냐 안 주느냐 가지고 안철수가 쫓겨났다 말았다 말하는 박 전 대표의 저 말 자체가 굉장히 천진난만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는 검찰 출신이 뭐 30명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영남권과 수도권 양지 좋은 데를 중심으로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친윤계에 가까운 영남권의 공천이고 당선인 그런 곳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해야만 검찰 출신을 새로운 새로운 수혈 피로 갖다 심어도 국민들이 납득이 되죠.
영남권의 따뜻한 곳에 예. 그다음에 수도권의 따뜻한 곳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 친윤계니까 내버려 두고 다른 곳에 그냥 뽑아내 가지고 검찰 출신을 심는다고 하면 국민의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예. 그건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약간 시선을 돌렸어요.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선 투표 조작 그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서 좀 동영상을 올리면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전당대회에서 가장 씬스틸러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황교안 후보였는데 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다. 안타깝냐면은 이분이 가장 잘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경선 기간 내내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쪽하고는 조금 어느 정도 강경 보수를 대표를 해도 이쪽하고는 좀 담을 쌓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끝나자마자 뭐 본인이 한 건 아닌데 지지자들이 황교안 TV에서 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 결국은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선거까지 선관위가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네네. 그래서 공천받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게다가 그 지분율도 굉장히 작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황교안한테 공천 안 줘도 당 운영하는데 전혀 상관은 지장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글쎄요, 뭐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스탠스라면은 다시 재개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봤으니까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죠.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 조작 의혹부터 코바나 콘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드립니다. 김기현 신임 대표 참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대표 새로 뽑히면은 사실 하루 정도는 덕담도 하고 좀 이렇게 네. 넘어가기 마련인데 어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지금 특검법 발의 바로 이어졌어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경하게 나가겠다라는 그런 스탠스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뭐 당대에 대해서 뭐 축하하고서 덕담하는 지금 분위기는 지금 여야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니군요. 예. 이미 뭐 전쟁 중인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예. 검찰 소환 조사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등등해서 계속 또 추가 기소까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측근들의 지금 줄줄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사실 사생결단의 자세로 지금 이 집권 여당 내지는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뭐 지난번에 50억 특검도 발의를 했고 네.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하는 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플러스 지금 코바나 컨텐츠 그렇습니다. 의혹까지 하겠다는 건데 네. 알려진 것처럼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정리를 해서 끝냈던 사건 아닙니까? 그걸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도 이미 1심에서 선고가 나왔고 예. 1심 선고에서 91명, 91명의 돈을 냈던 투자자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여사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그중에 한 명이 쩐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런 과정에 계좌가 이용됐다는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그러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듯이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수사가 완전히 미흡했을 때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지금 기사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그 관계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 더 조사하겠다는 거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소환도 고려를 할 것이고 당김없이 들여다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예. 근데 코바나 컨텐츠는 일단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낸 사건이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리고 특검에 지금 법안 발의 내용 중에 대통령이 포함된 정당은 빼고 교섭단체 중에 한 명이 하겠다는 거 민주당이 아니겠습니까? 한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럼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특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는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걸 물타기하는 것이라고밖에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근데 약간씩 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허위 경력 의혹,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외됐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만약에 이제 함께해서 좀 얘기를 교섭단체 이런 얘기들을 좀 정의당을 뭐 함께 한다거나 이러면 좀 변화도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평소에 굉장히 다 수긍하고요. 네. 대부분 다 동의해요. 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네. 네. 이거는 정치적인 거 맞아요. 예. 근데 정당이 하는 것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선 돌리기도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2020년 4월에 이게 고발이 들어갔어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3년 동안 안 불렀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를 안 불렀어요. 근데 지금 부르겠다고요? 3년 동안은 뭐 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은 침대 축구하고 있었어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고 왜 안 부릅니까? 그럼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전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주가 아닙니다. 이미 검찰이 재판 중에 이미 다 나와 권은수 회장 등등해서 재판 중에 다 나왔잖아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매도하라고 하니까 바로 매도가 돼가지고 이게 그냥 전주가 아니라 밀접하게 그 2단계, 1단계, 2단계 중에 2단계에서도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게 거의 증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조사했던 검사들은 다 지방으로 뭐 좌천이든 발령받았다가 지금 해외 연수 다 보내버렸어요. 다 보내버렸어요. 그런 거 왜 밝히느냐 거의 징계성 물론 영전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물타기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3분의 2 이상은 이거를 밝히기를 원해요. 그게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하여간 죄가 있으면은 제대로 수사를 받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심지어는 기다리겠다는 정의당도 못 기다리고 검찰 못 믿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건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게 이제 좀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이 특검법이 사실은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던 것이 지난번이었는데 이번에는 15인 15명만 지금 이름 발의가 된 거죠. 이게 조금 의아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혹시 민주당이 분열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달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발의라는 건 꼭 숫자가 전원이 다 서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발의에 필요한 수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일단은 민주당 스스로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지금 이 특검법을 계속 정면 돌파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69명이 서명했던 15명이 서명했던 저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잘 민주당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술적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실무적 문제이거나.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김준열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의혹이 제기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1명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과 그중에 가장 큰 전주가 헌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 사람이 무죄 나왔다는 건 팩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좌를 해서 전화해서 주문하라는 것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당연히 전화 주문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을 조작 사건에 의도적으로 알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가 하고 내가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때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증권회사 직원이 전화해서 이렇게 주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라고 했던 것이 정말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것인지는 그 판단을 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소환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나와서 밝혔습니다만 서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측하고 소환 문제를 협의하다가 소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때입니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에 의해서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특검하자고 그러면 지금 그리고 와서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이걸 샅샅이 다시 한번 끝까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준일 에디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때는 충분히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안은 사실 많이 토론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당 시각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 토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모습이 약간씩 비명과 친명의 좀 충돌이 분명히 있고 오늘은 그 기사 보셨죠? 서른 의원 그 지역 행사에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몰려가서 계속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지금 이런 특검법 발의라든지 과연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이제 도이치모터 얘기하실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전에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논리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별로 이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특검법이 비명과 친명의 이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서른 의원한테 찾아가거나 김종민 의원한테 찾아가거나 네. 사실 숫자로 보면은 한 줌밖에 안 됩니다. 예, 한 줌. 사실 한 줌, 저는 한 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자중을 하셔야 되고요. 예. 너무 언론이 그걸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국민의힘 당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듯이 저분들의 분란적 행위에 대해서도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이 와중에요. 지도부가 이제 비명계 끌어안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김홍근, 박홍근 대표가 민주당의 길 소속 이원욱 위원장 의원과 만찬회동 지금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만남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모든 문제들이 봉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하나 힘으로 가야 되는 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제 30표 이상이 이제 이탈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극렬 지지층에서 이제 이 이탈표를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뭐 색출, 뭐 반란, 진압, 타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험악한 분위기고요. 예. 그다음에 비명계 입장에서도 이걸 지금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와 그다음에 비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사실은 저는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접점을 찾으려고 했으면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물밑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사단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 정도까지 와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고는 없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그 비명계의 요구에 일정 정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타결이 되지만 예. 비명계 요구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예. 끝까지 내가 1심 유죄 판결 나오고 대법 판결 날 때까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한에 있어서는 예. 절대 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봉합될 수 없다. 이건 저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총선은 눈앞에 있는 것이고 예. 현역 의원들은 총선에서 당선이 제일 절대절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물러설 수 없는 양보 없는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 길에 그 대표 의원들을 만나서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고요. 예.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쥐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다.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신임 김기현 자꾸 원내대표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신임 대표입니다. 입에 붙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김기현 신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뭐 당장이라도 만나겠다, 내일이라도 만나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은 지금 만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곧 만날 거라고 보시는데요. 만나면 또 어떤 얘기가 올까요? 그 전에까지는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예. 물론 대표제 됐으니까 물론 자리가 또 상황을 또 바꾸긴 하겠지만은 만나긴 하겠죠. 저는 빨리 만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나서도 뭐 할 얘기가 있을까요? 어차피 금방 국민의힘 분들의 시각은 금방 감옥 들어갈 사람이다. 다음 사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기가 어렵고 예.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싫어하는 게 티가 날 정도로 그 사석에서도 저도 뭐 전해 들은 바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냥 계속 방탄이라는 그 비판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지금 특검법 발의된 것도 그렇고요. 협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라진 국회를 현장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양당 모두 그런 입법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북한이 다음 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저녁 6시 20분쯤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핵 역량을 강화하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내놓은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무기를 국가안보 체계의 중심에 두고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역량을 강화할 거라는 겁니다. North Korea similarly remains a proliferation concern as it continues its effort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it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periodically.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 수단으로 보고 있어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Using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its favor and to reinforce it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power. 미 국가정보국은 군 현대화 목표로 전술핵 작전을 공표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한국군과 미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며 미사일 방어체계 MD를 무력화할 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의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CBM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도발 횟수를 늘린 점에 주목하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빈도와 규모를 줄여 동맹이 약화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특히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분량이 늘었습니다. 사이버 전력이 강화돼 가상화폐 탈취뿐 아니라 핵심 인프라를 공격할 정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이 공식화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방미 세부 일정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 당일에는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27일에는 윤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해서 그때 약속했던 9조 원이 넘는 사업 샤힌 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대선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 별도의 자축 행사 없이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꼭 1년,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한 자축 행사 없이 이른 아침 울산을 찾았습니다. 샤힌 프로젝트 첫 삽을 뜨는 날, 이는 S-오일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최첨단 석유화학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투자 규모가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단일 사업 기준으로 최대 외국인 투자입니다. 지난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해 290억 달러 규모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확정했는데 약속했던 여러 사업 가운데 첫 테이프를 끊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건설 기간에만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했고 동시에 외국 큰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1주년 민생 행보는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앞바다에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인 태화호에 올랐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수출 상황과 전기차 신공장 건설 계획도 들었습니다. 울산 경제인과 간담회에선 지방시대 핵심은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라며 민간 주도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방문했던 신정시장을 1년 6개월 만에 찾았습니다. 아이고 뭐 다양하게 있네. 이거는 뭐죠? 양지입니다. 양지구나. 네. 네. 그러네. 두 삶으면 국물이 아주 잘 나오네. 하루에 울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행사 4개를 소화한 건데 당선을 자축하기엔 우리나라가 처한 민생과 경제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국민에게 하루하루 더 나은 미래를 드리겠다는 다짐으로 당선의 무거운 뜻을 되새기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한다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저녁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해 한국 국내에서 반발을 받는 윤 대통령을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다가 논란을 일으켰던 세종시 주민. 이후로도 유관순 열사가 절도범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 소녀상 철거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여론을 자극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현직 목사라며 사무실에는 일장기까지 걸어뒀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3.1절 당일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었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이정우 목사. 회사 사무실에도 커다란 일장기를 걸어놨습니다. 다른 사무실엔 세로형과 족자형 태극기 3개도 있습니다. 3.1절 집에 일장기를 걸었던 이유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우호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일장기를 흰오마루를 개항을 했고요. 다른 집들도 이제 태극기를 달고 함으로써 같이 일장기가 좀 어우러지는 상황을 저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는 사기고 소녀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보수단체 집회에도 참석한 이유를 묻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근거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실제로는 절도범이었다는 말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 숙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유관순 누나라고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그 반대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주거 침입엔 변호인단을 꾸려 고소 절차에 돌입했고 자신의 교단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엔 소송으로 맞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에 가입했는지를 묻자 이 목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오늘 저녁 6시 40분쯤 성남 수정구에 있는 자택에서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이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금리로 교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다음 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고 지원 한도도 2배로 늘어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에서 작은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주 씨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집합금지에 등록 학생까지 눈에 띄게 주면서 정부에서 보전금 대출 지원을 받았지만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그마저도 이자 부담이 배가 됐습니다. 낮은 금리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3.3%라고 해서 2배 이상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이자를 일부 지원해 준다라고 하지만 이건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지원이라고는 효과를 보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 장기화에 경기 둔화가 겹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한도도 개인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상환 구조는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바뀝니다. 지금 큰 짐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짐을 누가 한 명이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게 되면 그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울 상황이 명백한 상황에서 우리 금융권과 또 일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하고.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가계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은행뿐 아니라 플랫폼 간 경쟁까지 촉발돼 대출이자는 물론 수수료까지 상당 부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은행 간 경쟁을 촉발해 국민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해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간편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서비스로서 오는 5월부터 시작됩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달 금리와 관련해서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이틀째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도 긴축 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달 금리 인상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 이틀째 경제 지표의 강세를 언급하며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And I stress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is. But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긴축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NN에 출연해 물가가 다시 치솟지 않도록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기에 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고용시장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유럽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올해 세계적 경기 침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긴축에 방점을 둔 파월 의장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이번 달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도세에 하락해 2,410대로 후퇴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9,72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어제보다 0.53% 내린 2,419.0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58% 내린 809.22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8원 오른 1,322.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에 특별한 기상 악화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에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월 물가 상승률이 4.5% 아래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4%대 초반이나 중반선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분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어쩌면 3%대 물가 상승률 수준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전세 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0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798조 6천억 원으로 3천억 원 축소됐는데 지난 2014년 1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고금리로 전세자금 신규 수요가 줄고 월세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LED TV 국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던 삼성전자. 10년 만에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시장 점유율 1위 LG전자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OLED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무섭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패널 수율과 수익성이 좋지 않아 국내에서 OLED TV 사업을 철수했던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OLED 기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밝기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 주력했던 QLED TV도 8K 영상의 초고화질, 98인치 크기의 초대형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는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네오 QLED 신제품들과 삼성 TV의 기술력이 완성한 삼성 OLED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스크린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OLED TV 사업 10주년을 맞은 LG전자도 삼성전자보다 하루 앞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70% 더 밝아진 것부터 세계 최초로 4K 영상을 무선 전송해 복잡한 주변 연결선을 없앤 TV 등 29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도전장을 낸 삼성전자를 향해선 그동안 집약된 기술력을 토대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최근에 제공해드린 그 무선 기술까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도 OLED 시장을 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사업 계획까지 번복하고 OLED 시장에 뛰어든 건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 때문입니다. 2013년 4,000대 수준이었던 출하량은 10년 사이 1,800배, 매출액은 280배 넘게 늘었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OLED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합니다. LG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OLED TV 시장에 삼성전자가 뛰어들면서 두 기업이 10년 만에 맞붙게 됐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 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LG전자 OLED TV 국내 출고가는 크기에 따라 300에서 900만 원 선으로 다양한데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중간 수준으로 가격대를 낮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TCL과 화웨이, 샤오미 등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매서운 만큼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질 조짐이 보이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실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기섭 차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려면 휴가를 많이 써야 한다며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될 거라는 가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런 가정은 극단의 논리로 비판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5만 5천 명에 이를 정도로 학자금 대출 부담이 날로 늘어간다며 이자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으로 소득을 잃거나 저소득 상태인 청년들을 위해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한강변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곤돌라를 타고 한강을 건너고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세우는 등 5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에는 180m 높이의 대관람차 서울링이 세워집니다. 동쪽으로 한강을 올라가면 여의도에 서울항이 들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여의도 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조성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한강대교 가운데 있는 노들섬은 예술섬으로 변신합니다. 잠수교는 전면 보행교로 바뀝니다. 잠실주 경기장에서 뚝섬 유원지까지 곤돌라를 연결해 한강을 5, 6분 만에 건널 수 있습니다. 한강을 문화예술여가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우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의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즌 3, 시즌 4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추후에 10년, 20년 계속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요. 여기에 한강의 변화를 소하천까지 확대해 지천 르네상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55개 사업 중 소규모 조망 명소 사업 등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서울항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2025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곤돌라와 노들예술섬은 2026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서울링과 곤돌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 투자를 받아 진행됩니다. 민간 투자 사업과 서울 시민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게 최대한 장소성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연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다만 한강변을 확 바꾸겠다는 이번 계획이 사회적 합의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토부, 환경부 등과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순조롭게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Hey, oh yeah, okay, I don't know how to get him off, so come on. You can push him off. What the hell? New Ampol employee. 내일은 마치 여름을 앞둔 5월의 늦봄처럼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 6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많이 쌀쌀하지 않겠고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동쪽 지방에는 건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어 그야말로 산불 비상입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5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0도 이상 크게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